나는 차 운전석에 앉아 봉투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다. 봉투 앞면에는 자연스럽게 휘갈겨 쓴 글씨로 헤이즈 부모님께 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코앞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아보았다. 담임 선생님은 화이트씨의 냄새가 났다. 비누 냄새, 치약 냄새, 커피 냄새가 뒤범벅된. 나는 봉투를 차창에 대고 햇빛에 비춰 그 안에 편지를 읽어보려고 안간 힘을 썼다. 그러나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둘러보아도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안 봐도 알 수 있었다. 나에 대한 얘기겠지. 숙제를 안 했다고, 산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일러 바치는 내용일 것이다. 어쩌면 요즘 내 차림새가 잔뜩 구겨진 옷에 기름기가 덕지덕지한 머리에 아무튼 말도 못하게 구질구질하다고 썼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학교에만 가면 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간혹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쫄쫄 굶을 때도 있었다. 틀림없이 담임 선생님은 우리 집에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편지에 썼을 것이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게 뻔했다. 나는 차창을 내리고 길가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을 바라보았다. 아직 4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여름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래도 밤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랐다. 엄마는 밤새도록 차창을 꼭 닫아두었다. 벌레랑 파리 같은 게 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나쁜 놈이 접근할까 봐 무서워서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엄마는 일하는 곳에 토비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엄청 기뻤지만 조금 지나니까 말도 못하게 심심해졌다. 엄마를 따라가기 싫어서 루엔 집에 놀러간다고 거짓말했는데 차라리 진짜 루엔네에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맙소사, 오늘 엄마는 학교와 너무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워두고 갔다. 내가 차 안에 있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떡하라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난 뭐라고 말해야 할까. 게다가 나는 엄마가 왜 자꾸 주차 장소를 바꾸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는 같은 곳에서 두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차를 세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지하게 된 이곳은 운 나쁘게도 학교와 너무 가까웠고 유투모 거리에서는 훨씬 더 멀었다. 이렇게 먼 곳에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감시할 수 있겠는가. 나는 뒷좌석으로 기어가서 담임 선생님의 편지를 내 쓰레기 봉투 안쪽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는 보라색 노트를 꺼내들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조지나 헤이즈 지음. 여백에 4월 6일이라고 적었다. 그런 후에 제 1단계 문장 밑으로 두 줄기를 띄워놓고 이렇게 썼다. 제 2단계. 훔치고 싶은 개를 발견했다면 얼마 동안 감시를 한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개가 정말로 짖거나 물지 않는지 확인한다. 울타리가 있다면 마당에 대문이 잠겨 있는지 살펴본다. 개를 직접 들고 나올지 아니면 가죽끈이나 밧줄을 사용할지 결정한다. 옆집이나 앞집에 시끄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노트를 덮고 차에서 빠져나와 목에 걸고 다니는 열쇠로 차 문을 잠갔다. 그리고 유투모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에 도착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점검했다. 거리는 조용했다. 차 엔진을 고치느라 여념이 없는 아저씨 한 명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집에서인가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느 집 앞들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물을 흩뿌리고 있었다. 나는 염두에 두었던 집 쪽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다. 긴장한 탓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 소리를 들킬세라 일부러 조그맣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최대한 편안한 표정을 지어 보이려고 했었다. 차 엔진을 손보는 아저씨 곁을 지나쳤지만 다행히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나는 커다란 벽돌집 주위를 감싸고 있는 울타리를 따라 유유히 걸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콧노래를 멈추고 무슨 소리가 들리나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앞들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잠깐 뒤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 마당 울타리 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앞들을 살펴보았다. 시코리 나무에 매달린 새집 안에서 새들이 푸드득 날아올랐다. 집의 현관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 저번에는 놓쳤던 무엇인가가 내 눈에 들어왔다. 현관문 아랫부분에 나있는 조그만 개구멍. 개가 집과 정원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분이다. 왠지 좋은 징조 같았다. 아마도 주인이 자주 외출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밖에 있을 때도 사랑하는 개를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그 순간 내가 세운 규칙이 떠올랐다. 마당 대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할 것. 나는 손을 뻗어 빗장을 들어 올렸다. 오, 그래, 잠기지 않았어. 느닷없이 집 모퉁이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더니 쿨이 나무 위로 쪼르르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나무 뒤 약간 떨어진 곳에 그 개가 있었다. 까맣고 하얀 털로 뒤덮인 그 개가. 녀석은 나무를 향해 돌진하더니 가지 사이를 맹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녀석의 꼬리가 열정적으로 흔들렸다. 1분에 100만 번은 흔드는 듯했다. 어이 멍청아. 녀석은 나무 아래 채 고개를 들어 내 쪽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하얀 얼굴에는 죽은 개가 점점이 박혀 있었고 한쪽 눈 뒤에는 검은 털로 덮여 있었다. 꼭 안대를 쓴 해적 같았다. 녀석의 두 귀는 축 늘어져 있었지만 나를 발견하자마자 쫑긋 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에 든 것은 녀석이 나를 향해 미소를 지은 것 같다는 점이었다. 양쪽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앙증맞은 분홍빛 혀가 쏙 튀어나왔다. 헤이 멍멍아! 다시 한번 불러보았다. 녀석의 미소가 한박 웃음처럼 커졌고 꼬리가 슉슉 소리가 날 정도로 세차게 흔들렸다. 이쁘나 이리 온? 나는 대문 너머로 손가락을 까딱까딱했다. 녀석은 내 쪽을 향해 경쾌하게 달려왔다. 나는 허리를 굽혀 대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내 손의 냄새를 맡아보더니 두어 번 혀로 핥았다. 안녕, 귀여운 친구. 녀석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이 깜찍한 것. 나는 집으로 살펴보았다. 현관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녀석이 귀들을 살살 긁어주었더니 기분이 좋은지 내 손에 머리를 기대고 스르륵 눈을 감았다. 녀석은 액세서리를 2개나 두르고 있었다. 하나는 벼룩약이 들어있는 꼬질꼬질할 비늘 목걸이였고 다른 하나는 반짝반짝한 큐빅이 박힌 초록색 스카프였다. 스카프에는 개 뼈다귀 모양의 앙증맞은 은색 꼬리표가 매달려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개를 조금 가까이 당겨서 꼬리표에 새겨진 문구를 읽어봤다. 윌리. 뒤집어 보니 뒷면에 주소가 나왔다. 카멜라 위트모어, 노스 캐롤라이나주 다비, 위트모어가 27번지.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있었다. 윌리, 나는 개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았다. 축 늘어져 있던 두 귀가 또 쫑긋 섰다. 녀석이 나를 향해 특유의 귀여운 미소를 또 한 번 지어 보였다. 내 이름은 조지나야. 이번에는 윌리에게 내 소개를 했다. 바로 그때 아까 그 다람쥐가 휘코리 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왔고 윌리는 다시 다람쥐를 뒤쫓아 다른 곳으로 뛰어가 버렸다. 나는 허리를 펴고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리 끝에서 2명의 꼬매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차 엔진을 고치던 아저씨는 이제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런, 저 아저씨가 봤으면 어쩌지? 나는 왔던 길로 뒤돌아갔다. 개를 훔칠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다. 고개를 숙이고 발끝에 집중했다. 절대 뛰어선 안 된다. 아저씨 앞을 지날 때에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다. 그러다가 골목 끝에 도착하자마자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그 다리가 언제나 달리기를 원했다는 듯 사정없이 움직였다. 그렇게 우리 차가 있는 곳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몸을 날렸다. 투방망이 질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를 시트에 기댔다. 슬슬 의문이 피어올랐다. 정말 내가 걔를 훔칠 수 있을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것도 훔쳐본 적이 없었다. 루에인이 그러는 것은 딱 한 번 보았다. 그때 그 애는
M&M's 초콜릿 봉지를 코트 주머니에 슬쩍 넣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세상에, 내가 그 개를 훔친다고? 어떻게? 그렇지만 잠시 후 차 안에 널브러진 잡동사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참치 샐러드가 든 플라스틱 통과 얼음물이 가득한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옷이랑 신발이 아무렇게나 쟁여져 있는 쓰레기 봉투, 바닥에 놓인 우유 상자, 그 안에 들어있는 휴지, 샴푸, 손전등, 캔 따개 등등. 나는 차 뒷좌석 토비의 자리로 시선을 옮겼다. 공처럼 둘둘 말린 녀석의 담요와 베개에 스쿠비두 그림이 그려진 잠옷. 그 다음은 내 자리. 예전엔 서랍장 속에 가지런히 진열돼 있었던 내가 아끼는 모든 물건들이 이제는 비닐봉지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져 있었다. 말 조각상, 수영대회 메달, 스모키 산맥에 갔을 때 샀던 조그만 헝겊 곰인형. 이 차가 싫었다. 구석구석 다 지겨웠다. 나는 핸들에 두 손을 얹고는 운전하는 척 해보았다. 부릉부릉부릉 운전 신용을 하는 내내 아빠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모든 게 다 지긋지긋해졌다고 우릴 차에서 살게 만든 나쁜 사람. 우리는 차를 타고 떠난다. 다비를 벗어나 노스캐롤라이나를 벗어나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린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먼 곳까지. 그런 상상을 하고 나자 그제야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나는 그 귀여운 강아지 윌리를 훔쳐야만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과 후 루엔과 리자 토머스가 나란히 버스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두 개의 금발머리 뭉치가 박자에 맞춰 좌우로 흔들렸다. 둘 다 발레 슈즈가 들어있는 다비 무용학원이라고 적힌 토드백을 들고 있었다. 나는 버스에 올라타 평소처럼 루엔의 옆자리에 앉는 대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토비를 기다렸다. 셀프 세탁소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아이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버스에 올라타는 걸 지켜봤다. 그 아이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그 아이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다. 그 집에는 몸을 편안하게 쭉 누일 수 있는 보송보송한 침대가 놓여 있겠지? 쓰레기 봉투가 아닌 번듯한 옷장에 교복을 넣어두겠지? 그런 다음에는 셀프 세탁소가 아닌 축구 연습장이나 발레 학원으로 가겠지? 나와는 다르게. 나는 두 눈을 세차게 끔벅인 다음 발끝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무리 비참해도 남들에게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진 않았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더더욱 싫었다. 하지만 내 운동화 끝은 거의 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늘어진 파란색 양말 끝이 보일락 말락 내비쳤다. 누가 뒤에서 후다닥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토비였다.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토비의 덥수룩한 앞머리가 눈을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저절로 새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빨리 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거의 1시간이나 기다렸단 말이야. 버스를 타버렸어. 그런데 갑자기 버스 타면 안 된다는 게 생각나서 얼른 내렸어. 녀석의 변명이었다. 어이구 어련하시겠어. 나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 바보 같은 모습을 보고 루엔과 리자가 희득대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리자가 조지나랑 토비는 왜 버스를 안 타지? 라고 물어볼 게 뻔한데 그럼 루엔은 뭐라고 대답할까? 제발 부탁이야 루엔. 나는 눈을 감고 루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가 주차장을 건너 학교 버스 창문을 통과해 루엔이 앉은 자리까지 닿기를 간절히 바랬다. 제발 리자한테 우리가 자동차에서 산다고 말하지 마. 나는 서둘러서 동네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토비는 종종 걸음으로 나를 뒤쫓아오면서 좀 천천히 가라고 우는 소리를 했지만 난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아니 그럴 수 없었다. 우리는 몽고메리가 엄마가 세탁소 근처에서 차를 세워둔 곳으로 이동했다. 마침내 차가 보였다. 나는 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가방을 휙 던져 넣었다. 그런 다음 범퍼 위로 올라가 트렁크 안쪽으로 손을 뻗었다. 트렁크 바닥에 깔린 카펫 모서리를 들추자 엄마가 숨겨둔 돈 봉투가 보였다. 나는 봉투를 꺼내어 그 안에 든 돈을 세어보았다. 내가 보기엔 꽤 많은 돈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 집을 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았다.
봉투에서 5달러만 꺼낸 다음 다시 봉투를 카펫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더러워진 옷가지를 끌어모아 안고 차 문을 잠갔다. 이젠 됐어. 가자, 토비. 나는 세탁기 한 대에 빨랫감을 몽땅 집어넣었다. 세탁기를 2대나 쓸 순 없어. 가자 살 돈이 없어지잖아. 내가 토비에게 설명했다. 세탁소를 나오는 길에 모든 세탁기에 동전 반항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봤다. 겨우 25센트짜리 동전 2개를 건질 수 있었다. 우리는 그 길로 구멍가게에 가서 짭짤한 맛의 크래커와 슬라이스 치즈를 샀다. 그리고 세탁소가 있는 골목으로 돌아와 따뜻한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과자와 치즈를 먹었다. 나는 치즈를 감싼 비닐을 벗겨내며 토비에게 말했다. 잘 들어, 토비. 밧줄이나 뭔가 묶을 수 있는 게 필요해. 그 개의 목에 걸 만한 것으로. 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은 치즈 조각을 주물럭대며 조그만 공모형으로 뭉치더니 입속에 넣고 꽉 깨물었다. 그런데 밧줄은 어디서 찾지? 내 말에 토비는 여전히 치즈로 우물대며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야, 그만해. 나는 왠지 짜증이 나서 소리쳤다. 날 도와주고 싶다면 너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할 거 아니야. 난 혼자 모든 걸 다 생각해낼 수는 없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가게에 가서 밧줄을 사면 안 돼? 나는 눈을 부릅떴다. 우린 돈을 벌자고 하는 거지 쓰자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 공짜로 밧줄을 구해야 해. 토비는 쓰레기 수거함에 쌓인 종이 상자들을 훑어보았다. 여기서 뒤져보면 밧줄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자리에 일어나 쓰레기 수거함 안을 흘깃 들여다보았다. 좀 더 많은 종이 상자가 있을 뿐이었다. 별론데? 쓰레기 수거일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어. 그날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내다 놓을 테니까 그때 우리가 뒤지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지 뭐. 토비는 또 하나의 치즈 조각을 뭉쳐 2개의 크래커의 사이에 넣고 뭉갰다. 빨래 다 됐겠다. 건조기에 넣으러 가야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개를 보러 가자. 위트모어가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쉿 하는 몸짓으로 토비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봐선 안 돼. 나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커다란 벽돌집에 닿았다. 앞들 모퉁이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집 앞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타리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애썼지만 울타리를 이루는 나무들이 너무 빽빽했다. 나는 엿보는 걸 포기하고 담장 옆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귀를 기울였다. 자, 던진다, 잡아, 윌리.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아마도 처음 왔을 때 봤던 그 아줌마일 거라고 생각했다. 행복에 겨워 낑낑거리는 윌리의 울음소리도 들렸다. 아줌마가 큰 소리로 웃더니 윌리에게 또 무슨 말인가를 했다. 잠시 후 현관 베란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토비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아줌마가 집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 보러 가자. 우리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대문까지 가서 문틈으로 앞들을 살펴봤다. 아줌마는 보이지 않았고 윌리 혼자 현관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윌리 눈과 내 눈이 마주치자 녀석은 무서운 기세로 계단을 내려와 대문까지 달려왔다. 안녕, 잘 있었니? 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녀석이 문틈으로 코를 내밀며 내 손을 핥았다. 얘 진짜 귀엽지? 그러네. 윌리는 토비가 내민 손도 신나게 핥았다. 토비가 물었다. 이 개를 훔치기로 한 거야? 쉿, 조용히 해, 이 멍청아. 나는 토비의 정강이를 발로 차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거리는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다. 멀리 어디에선가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저 아줌마가 없어야 된다고. 나는 고갯짓으로 벽돌집을 가리켰다. 그리고 밧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기억나? 그런데 밧줄을 구해서 저 개를 훔친 다음에 어디다 숨겨? 딩! 이럴 수가. 그 생각은 전혀 하질 못했다.
어쩌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그처럼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정작 그 개를 어디에 숨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다니. 나는 윌리를 한번 쳐다보고 토비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아직 그 방법은 찾지 못했어 하고 별것 아닌 척하며 가볍게 말했다. 뭐 좋은 생각 있어? 토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린 채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네. 그날 밤 나는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 산수 숙제를 풀어보려고 끙끙댔다. 토비의 코 고는 소리가 비치 타워를 넘어 끊임없이 귓가에 꽂혔다. 한때는 산수를 꽤 잘했었는데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았다. 결국은 문제 풀기를 포기하고 보라색 노트를 꺼내 들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조지나 헤이즈 지음 4월 7일 오늘 날짜를 쓰고 제2단계를 적은 부분 아래에 또 다른 계획을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제3단계 개를 훔칠 준비하기 1. 계속 감시하면서 정말로 훔치기에 적당한 개인지 본다. 2. 개 줄이 필요하다면 밧줄이나 그 비슷한 걸 찾아낸다. 3. 개를 어디에 숨길지 결정한다. 나는 연필 꼭지에 달린 지우개를 씹으며 멍하니 어두운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3번이 정말 문제였다. 왜 내게 도와달라고 해볼까? 언제나 별의별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곤 했으니까. 나는 노트에 써놓은 계획을 다시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쓸데없는 소리. 아무래도 이번 일은 나 혼자 해결해야 할 것 같았다. 뭔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토비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었다. 노트를 덮어버렸다. 창밖의 가로등 주위로 어지럽게 날아드는 나방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어쩌면 개를 훔치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앞좌석 뒷면에 다리를 올리다가 내 발가락을 보고는 얼굴을 찌푸리고 말았다. 꽃분홍색 패티큐어가 보기 흉하게 벗겨져 있었다. 새로 칠한 패티큐어도 없는데 집에서 쫓겨날 때 길에다 버리고 온 다른 물건들에 섞여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엄마는 짐을 여러 개 싼 나를 보더니 조진아, 있는 물건들을 다 가져갈 순 없어 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가방 하나만 싸.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는 아주 단호했다. 그 기억을 떠올리자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려고 했다. 그런 찰나 엄마의 발소리가 밤 공기를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차창을 내렸다. 조진아, 좋은 일 있어? 엄마는 목소리를 죽여 말했지만 잔뜩 흥분한 상태였다. 뭔데요? 집을 구했단다. 정말? 그동안 마음속을 지누르고 있던 무거운 납덩이 하나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엄마는 차문에 두 손을 짚더니 나를 향해 씩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야간 근무조로 니컬 드라이 클리너 세탁소 한 구석에 다림질을 하다 온 엄마의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뻗쳐 있었다. 엄마는 신발을 벗고 앞좌석에 올라탔다. 정말 이거 말고 드디어 번듯한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린 한 번도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항상 아파트에서 살았다. 벌써부터 내 침실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금색 테두리로 장식된 새하얀 가구가 있는 침실. 루엔의 방처럼 말이다. 어쩌면 분홍색 카펫이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언제 가는데? 금요일. 엄마는 백미러를 보면서 머리를 매만졌다. 엄마 모습 좀 봐. 어디서 피 터지게 싸운 것 같다. 그치?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엄마의 몰골은 싸우다 온 정도가 아니라 아예 흠씬 두들겨 맞고 온 것처럼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주름투성이 피부는 기름으로 번들거렸다. 그러나 내 마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다. 내심 개를 훔치는 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나는 뒷좌석에 미끄러지듯 몸을 기댔다.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다니 이런 행운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익숙한 다비거리로 들어서자 뱃속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어떤 집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인지 빨리 알고 싶어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엄마가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자갈길로 방향을 틀었다.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 우리 차는 삐걱삐걱 덜컹덜컹대며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숲 안쪽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나무 기둥에 못으로 박힌 손으로 쓴 낡은 표지판을 보았을 때는 안 좋은 예감이
한층 더 나빠졌다. 돌아가시오, 사유지인. 여기가 맞아요? 확실해요? 당연하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 알겠니? 하지만 엄마는 대답과는 다르게 핸들을 두 손으로 깍 들고서 잔뜩 긴장한 채 앞만 보고 있었다. 잠시 후 나쁜 예감이 최악으로 치달을 무렵 우리 차가 커브를 돌았다. 그러자 돌연 집 하나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집이었다. 창문의 덧문은 너덜너덜했고 현관문은 녹슨 경첩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엄마는 그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우리 셋은 말없이 집이라기보다는 집의 자네라 할 만한 건물을 응시했다. 타르지로 된 지붕은 함몰되어 썩은 나뭇잎과 솔잎 따위로 뒤엎여 있었다. 집 앞에는 근처에만 가도 찔릴 것 같은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칡 덩굴이 벽을 타고 지붕을 넘어 굴뚝까지 덮였다. 자, 최고급 자택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저게 집이라고? 저기에 들어가서 산다고요? 그냥 잠깐만이야. 엄마는 자동차 시동을 끄고 갖가지 물건들을 옆좌석의 종이 상자에 쓸어담기 시작했다. 핸디 팬트리에 비벌리 제킨스 씨가 이 집 주인을 안다더라고. 우리가 잠깐 여기 있어도 신경 안 쓸 거라던데. 토비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싫어 이런 데는. 녀석은 계속 징징거렸다. 그만해 토비. 엄마가 매몰차게 말하고는 차에서 내려 집 앞에 가시덤불을 치우기 시작했다. 둘 다 이리 좀 와. 둘러보자꾸나. 나는 팔짱을 끼고 자리에 털썩 들어 넣어버렸다. 이건 재앙이다. 아빠는 항상 못되게만 굴다가 결국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그런데 이제는 엄마마저 정신이 나갔다. 이리와 조진아.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고. 엄마는 덤불을 헤치고 기어이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이야. 청소를 하면 근사할 것 같아. 토비는 아직도 코를 훌쩍였다. 내가 먼저 무슨 말이라도 하길 기다리는 눈치였다. 뱀 나올 것 같아. 나는 차 창문을 열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엄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뱀은 없어. 심지어 가구도 있는데 빨리 들어와 봐. 나는 토비를 돌아보았고 토비도 날 쳐다보았다. 토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누나 정말 저 집에 뱀이 있을까? 뱀도 있고 그보다 더한 것도 있을걸? 쥐랑 거미도 득식을 할 거고 유령도 나올 거야. 토비가 더 크게 울부짖었다. 엄마가 밖으로 나와 덤불을 치워 길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걸어왔다. 어서 나오라니까? 그러면서 차문을 열고 상자에 쓰레기 봉투와 온갖 물건들을 끄집어냈다. 싫어, 난 여기 있을래요. 내가 저항하자 토비도 덩달아 소리쳤다. 나도 싫어. 나도 여기 있을래. 갑자기 엄마가 상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뒷문을 획 열었다. 똑똑히 들어. 엄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여기엔 적어도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물건을 넣어둘 방이 있어. 오래 살진 않을 거야. 얼마나? 내 말에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 길진 않을 거야. 집을 빌릴 만한 돈은 거의 모았어. 하지만 집을 얻으려면 보증금이란 게 있어야 해. 너희 말에도 모를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도대체 내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복권에라도 당첨되는 줄 아니? 급기야 자동차 뚜껑을 손바닥으로 탕탕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집세도 있지, 보증금도 있지, 자동차 기름값도 있지. 그것뿐인 줄 아니? 전기료, 수도료, 전화비도 내야 해. 음식값, 옷값, 병원비, 온갖 게 다 돈 들어갈 일뿐이라고. 온갖 게를 발음할 때는 발로 차를 3개 걷어차기까지 했다. 쾅! 그 바람에 토비와 내 몸이 기우뚱하고 흔들렸다. 알아들었으면 당장 그놈의 차에서 기어나와 집으로 들어가! 엄마는 마지막으로 경고한 후 상자를 끌어안은 채 덤불을 헤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베개와 비치 타월을 걸어모은 후 토비에게 말했다. 너도 나와, 토비. 가자. 집안에서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바닥은 온통 나뭇잎과 열매들 투성이었다. 합판으로 덮인 거실 창문 아래에는 울퉁불퉁한 소파가 놓여 있었다. 쥐인지 뭔지가 소파 아랫부분을 갉아먹었는지 솜이 삐져나와 있었다. 구석에는 누렇게 바른
신문지가 쌓여 있었다. 돼지고기와 콩이 들어있었을 빈 깡통 2개가 녹슨 난로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엄마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다. 군데군데 금이 간 리놀륨 바닥은 끈적끈적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끼익 하고 쥐어짜는 듯한 신음소리가 났다. 나는 코끝을 찡그리며 싱크대 안을 흘깃 들여다보았다. 천장에 난 구멍으로 떨어진 잔가지와 먼지들이 더러운 갈색물 위를 둥둥 떠다녔다. 수도꼭지를 돌려봤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다. 단 한 봉울도 나오지 않았다. 주방 구석에 수평이 맞지 않는 식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빈 탄산수병과 맥주병이 한가득이었다. 담배의 꽁초까지 바닥에 마구 흩어져 있었다. 우리 꽂은 자동차도 여기보단 낫겠다. 내가 누구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지만 정작 엄마는 못 들은 척했다. 엄마는 식탁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머리를 쓸어 넘겼다. 너희 둘 나머지 짐 챙겨와. 빨리 청소 시작하자. 엄마의 명령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옷더미 위에 드러누워 빛이 타월을 덮고 곰팡이로 얼룩진 천장을 말똥말똥 쳐다보았다. 비가 샜는지 천장 한쪽 구석에 희미하게 얼룩져 있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그 검은 얼룩이 꼭 윌리처럼 보였다. 녀석의 귀와 눈, 심지어 수염까지 꼭 닮았다.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윌리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렸었다. 하지만 이제 그 녀석이 다시 내 마음속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다 이 끔찍한 집 때문이다. 방 저쪽 구석에서 엄마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토비는 내 옆에 몸을 맡기고 들어놓은 채로 잠이 들었다. 이따금씩 다리로 허공을 걷어차면서 10중8구 거미와 뱀이 나오는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나도 어서 빨리 잠이 들고 싶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잊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의아해하면서 그저 누워있을 뿐이었다. 문득 담임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솝 우화 하나가 떠올랐다. 토끼와 개구리 이야기였다. 이야기 마지막에 선생님이 덧붙인 교훈도 생생하게 기억났다. 자신보다 더 나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솝 아저씨는 바보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나보다 더 나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나는 맥도날드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뜯어보았다. 기름기로 떡진 앞머리가 이마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잔뜩 구겨진 옷더미 위에 잤더니 아직도 얼굴에 자국이 남아있었다. 나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젖은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런 다음 휴지로 얼굴과 팔을 닦았다. 까끌까끌한 연갈색 종이가 피부를 긁어 빨갛게 생채기를 냈다. 주말을 그 낡은 집에서 보내고 나니 차라리 자동차 안에서 자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집을 꾸민답시고 벼룩시장에서 이것저것 물건들을 사왔다. 엄마와 나와 토비가 번갈아 사용할 침대용 고무보트, 전지를 넣어야 가까스로 작동하는 라디오와 알람시계. 뭐 그렇고 그런 잡동사니들. 엄마는 심지어 빨간색, 보라색의 조화가 꽂힌 꽤 볼만한 인조 화분도 하나 구해왔다. 엄마는 셔츠 자락으로 화분 이파리에 쌓인 먼지를 쓱쓱 닦아내고는 나무난로 위에 떡하니 올려놓았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집을 조금이라도 좋아할 줄 아는 모양이다. 실상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나는 다시 걔를 훔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작정이었다. 정말이지 그 방법 말고는 답이 없었다.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머리를 쏙 들이밀었다. 조진아, 지금 나가야 돼. 한 번이라도 더 늦으면 엄마 직장에서 잘린다. 나는 엄마를 따라 차를 향해 걸어갔다. 엄마가 입은 헐렁한 청바지가 땅에 질질 끌리는 게 눈에 몹시 거슬렸다. 요즘 들어 엄마가 부쩍 더 마른 것 같았다. 엄마는 핸디 팬트리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엄마가 쥐고 있는 종이컵에서 뜨끈한 커피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엄마가 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둘 다 저기 모퉁이에 내려주마. 둘이 같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렴. 알았지? 네. 나는 뒷좌석 토비 옆으로 가며 내 물건이 담긴 비닐 봉지 위에 발을 걸쳤다. 엄마가 그 더럽기 짝이 없는 집안에 우리 물건들을 보관해 놓지 말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담은 비닐봉지는 여전히 차 안에 있었다.
엄마는 만약에 대비해서 말이야 라고 덧붙였다. 그 말에 나와 토비가 만약에 경우라니요 하고 묻자 엄마는 내 등을 찰싹 때리면서 너무 많은 질문은 금지라고 말했다. 학교가 끝나면 둘 다 차 안에서 기다려. 엄마가 세탁소 일까지 마치면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알겠지? 나는 가방 속에 노트를 집어넣었다. 오늘은 과학 프로젝트 작품을 학교에 가져가야 하는 날이었다. 물론 나는 만들지도 않았고 실상 조금 더 걱정되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께는 작품을 잊어버렸다거나 도둑 맞았다거나 어떻게든 둘러대면 될 것이었다. 알았지 조진아? 엄마가 목을 길게 빼고 백미러로 나를 쳐다보며 다시 한번 물었다. 대충은. 나는 창밖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뭐가 불만이니? 엄마의 한숨 섞인 목소리.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해봐. 조진아. 뭐가 불만인데? 엄마가 재촉하자 갑자기 뱃속에서 무엇인가 울컥 솟구쳐 올랐다. 모든 게 다!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젠 됐어요? 모든 게 다 불만이라고요. 나는 여전히 창밖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지만 나에게 꽂힌 엄마의 눈길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엄마가 백미러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엄마도 좀 쉬자. 응? 내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 몰라? 불만 투성이에 심술만 잔뜩 뿌리고 내가 뭘 어쩌길 바라는 거야. 은행이라도 털까? 토비가 키득키득 웃음을 흘렸지만 내가 눈을 부릅뜨고 흘려보자 이내 웃음기를 싹 지웠다. 뭐 엄마면 엄마답게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힘없이 중얼거리자 엄마가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매서웃는 소리로 나를 쏟아보았다. 잠깐 뭐라고? 그거 도대체 무슨 뜻이야? 엄마면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애들을 소름 끼치는 낡은 집에서 재우고 맥도날드 화장실에서 숙이는 게 엄마야? 나는 거침없이 말했다. 엄마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앙다물었다. 아마 머릿속으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갈팡질팡하고 있겠지. 그러나 잠시 후 엄마는 그저 무거운 한숨만 내쉬며 몸을 돌리더니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 다음부터 우리 셋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 뒷모퉁이에 차를 세웠고 나는 차에서 내려 차문을 쾅 닫았다. 아주 세게 쾅. 토비를 잘 돌보렴 조진아. 알았지? 내 뒤통수에 대고 엄마가 소리쳤다. 네. 나는 중얼거리듯 답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들리지 않게 다음 말을 덧붙였다. 그러거나 말거나.